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자연 초월과의 관계 단원에 들어와서 자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고 있죠. 교과서로 보자면 146페이지 펼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과서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사이에 보다 자세한 다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수업을 조금 한다고 했었죠. 아마 지난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한 단계 확장된 버전,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 생태계, 전체 생태계로 나아가기 이전에 인간과 동물을 제외하고 또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식물 또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 동물, 식물, 이 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생물과 다르게 이러한 존재는 생명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입장, 생명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자연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보다 자세하게 나누어 보자면 네 가지의 자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살펴봤고, 두 번째, 동물 중심주의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생명 중심주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인간 중심주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었죠. 생명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바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생명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소중하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고요. 고통 느낄 줄 아는 존재만 소중하다. 이건 역시 틀렸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모두 도덕적으로 소중하게 대우하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특징,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식물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본다. 인간, 동물, 식물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는 것, 생명 중심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 중심주의마다 저희들이 대표자를 살펴보고 있죠. 자, 여기서도 대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 할 때 선생님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호주의 유명한 철학자, 윤리학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동물 해방론 저자이기도 한 유명한 사람, 현재 생존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히든싱어 아니라고 했었죠? 팬텀싱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피터 싱어 기억해 두시고요. 생명 중심주의 대표자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어보셨죠? 그 위인전 사면 전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웬만한 위인전에는 꼭 수록되어 있는 인물이죠. 독일의 의사인데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봉사했던 굉장히 훌륭한 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생명중심주의의 대표자는 슈바이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슈바이처 이 사람의 주장을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외경 사상. 외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어려운 단어죠. 경, 존경한다는 의미고요. 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체가 가지는 그 소중한 가치 존경하면서 함부로 해치는 행위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외경 사상에 따르면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여러분들 비 온 다음 날 길 걸어가다 보면 지렁이 땅바닥에서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지렁이 여러분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밟으면 지렁이가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까? 꿈틀거리면서 살려고 하죠. 우리가 굉장히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여러 생명체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생명체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실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름에 잠 편안하게 자려고 할 때 방해하는 어떤 곤충이라고 할까요? 있죠. 밤에 날아다니면서 웽 하는 그 성가신 존재들.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기죠. 우리는 모기를 보면 손으로 탁 쳐가지고 잡아서 죽이게 될 텐데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에 따르자면 모기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적 의지 때문에 생명 유지 활동으로서 사람이라든지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기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슈바이처는 모기를 발견하면 손으로 때려 죽이기보다는 창문이라든지 문을 열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밖에 있는 모기가 더 들어오면 낭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슈바이처가 그렇게 자신의 주장,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까지는 책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학생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수업한 내용, 이거 기말고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노트 검사하는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칠 때 윤리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한다면 지금 미리 한번 배워뒀던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책에 나오는 것 146쪽 무슨 자연관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써져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다 안 한 학생들은 화면 잠시 멈추셨다가 다 쓰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기 다 하셨죠? 선생님 지웁니다. 자, 생명중심주의 지우고 생태중심주의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위에는 한 글자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중심주의.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다양한 무생물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생태중심주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교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46쪽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존하는 관계라고 보는 관점을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 돌이나 바위,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죠.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거대한 지구 생태계를 이룬다. 이 생태계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해서 생태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연의 구성원들은 제각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번 단원 제목이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태중심주의는 여기에 네라고 할까요? 아니오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니오라고 하겠죠. 한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생태중심주의의 의미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 의미.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의존한다고 보는 관점.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의존한다고 보는 관점. 그래서 여기 도덕적 고려 대상을 한번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방식의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런 생태 중심주의를 가지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 이 환경 오염의 원인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이라고 했잖아요.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 벗어나서 생태 중심주의의 자연관을 가진다. 그러면 자연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생태계, 환경의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인간 중심주의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 대한
반성이 가능하게 해준다. 인간 중심주의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 대한 반성. 이대로 살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자연 구성원 각자의 가치를 존중해준다. 자연 구성원 각자의 가치를 존중해준다. 여기 자연 구성원에는 무생물까지 다 포함하는 생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태 중심주의도 일부 한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역시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의 한계 읽어보도록 할까요?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은 인간의 생태계 위기의 원인으로 여기므로 인간이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더 나아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경제 발전을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양의 여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여러 후진국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여러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 생태 중심주의 주장에 따라서 생태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자연에 따라서만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나라들은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후진국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 발전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한계를 써보도록 할까요? 3번 한계. 경제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후진국들,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환경 생태계의 개발, 이걸 우리가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경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할지 저희가 읽어보던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146쪽 가장 아래 단락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성하는 입장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자연 생태계. 생태계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흘러가는 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간다고 해도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정작용의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더 이상 물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정작용,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발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의하면서 생태 중심주의 이것도 긍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죠. 자, 뒷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한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도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같은 인간의 적절한 개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 나타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생태 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연 구성원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데요. 요즘 여러분들 외래종 때문에 토착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뉴스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생태계가 그 자체로 있으면 조화를 이루고 잘 번영해 나가는데 그 생태계의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들, 외국의 다른 생태계에 있었던 생명체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 생태계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었죠. 부산 지역에 흐르는 강, 낙동강, 여기 보면 뉴트리아라고 하는 거대 괴물쥐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살던 쥐는 아닌데요. 식용, 먹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해 왔다가 좀 생김새가 너무 크고 끔찍하죠. 선생님 친구 중에서 제가 키도 크고 이빨이 튀어나왔으니까 저보고 별명을 뉴트리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좀 크고 끔찍했었나 봐요. 그래서 식용하는 걸 꺼려 하다 보니까 키우는 걸 포기하고 그냥 자연에 풀어줬더니 그 왕성한 번식력이라든지 산악 능력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경상도라든지 부산 지역에서는 뉴트리아 이걸 잡아오는 걸 오히려 권장하기도 합니다. 잡을 때 포상금을 주죠. 뉴트리아 잡아오면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뉴트리아 헌터들도 생겼습니다. 굉장히 잘 잡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공무원이 좀 의심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뉴트리아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잡아와가지고 포상금 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파라치를 붙였다고 합니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했는데 실제 굉장히 성실하게 뉴트리아를 잡았다고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낙동강 나가서 뉴트리아 보이는 족족 잘 잡아서 포상금 받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황소개구리는 입이 크니까 원래 개구리 천적은 뱀인데 뱀까지 다 잡아먹으면서 우리나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황소개구리도 잡아오면 마리수대로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물고기 중에도 많죠. 베스라든지 이런 어종들은 잡는 걸 권장하기도 하죠. 지금 읽은 부분이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 일부 종들 잡는 걸 허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인간의 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생태계 보호하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발전도 함께 해나가자.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7쪽에 있는 생각 기르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지막 이 단원 복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개발할 것인가 보전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을 함께 읽어볼게요.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립공원은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해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위적인 개발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관광객이 많아져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찬성하는 측은 어떤 자연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구나 쉽게 산을 오르내릴 수 있으므로 노약자나 장애인도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 이걸 강조하고 있네요.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수 있고 산 주변의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이 계속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생태계 자체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또한 국립공원 안의 케이블카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2015년에 나온 기사인데 요즘에도 이런 논의는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자연관을 각각 써보자. 찬성하는 측, 인간의 이익을 중시 여깁니다. 무슨 자연관입니까?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 반대하는 측, 생태계 자체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무슨 자연관인가요? 맞습니다. 생태 중심주의적 자연관. 자, 자연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음 단어는 비교적 쉬운 단어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